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해는 특수한 상황이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NCS 자기소개서가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네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자소서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서 15년째 공기업 취업 강의를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박수. 자,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 일단 자소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굉장히 쓰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사실은 자소서를 잘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소서를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니터를 보고 내가 자소서 항목으로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고 자, 무엇을 쓸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 바탕만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영감을 얻습니다. 뭔가 영감을 계속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옮겨 적고 난 다음에 나는 소통을 한 경험이 있나? 난 소통을 한 경험이 있을까? 나 왜 소통을 한 경험?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쓸 수 있는 경험이 없어. 왜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좌절을 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소통을 한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면 인지라는 걸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소통을 한 경험을 쓰려면 여러분들 경험에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 소통, 어떤 문제점이 딱 있는데, 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소통을 해야 되겠군. 나의 소통 방법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부터 소통을 시작할 거야. 라는 그런 기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소통을 하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고, 그리고 그걸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연히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왜 자소서를 쓸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글을 쓰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 막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컴퓨터 앞에 딱 놓고 이렇게 우정한 자세로 이렇게 막 써요. 그러다가 막 날이 새요. 이런 모습을 봤어요. 사실은 어떤 작가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작가들에 한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정말로 원소스를 이만큼 쌓아두고 공부를 해가면서 정신을 차려가면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써요. 밤을 새서 날을 새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소서를 쓰려면 날을 새야 돼. 특히 공기업 자소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업 자소서를 쓰는 그 기간에 여러분들은 그 주에 필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태도를 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왜 자기소개서를 못 쓴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8%가 나는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31% 정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또는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공기업 경험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턴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의외로 놀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기업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가 9%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업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분석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에 밀리느냐면 경험에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작가도 글을 쓰는 어떤 누구조차도 그냥 영감을 받아서 빈칸에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서를 글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든 글쓰기입니다. 즉 우리는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글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플롯과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쓰려고 해요. 그 가운데에서 잘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쓸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되게 써야 된다라는 이 강박입니다. 진실되게 써야 된다는 거. 진짜 진실되게 써야 될까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글은 모두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설이든 시든 진실되어야 하죠. 여기에서 진실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모든 글은 진실되어야 하는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투영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투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조금은 꾸며도 됩니다. 조금은 인과관계대로 맞추면 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자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캐릭터와 여러분들이 실제 겪고 있는 경험상의 캐릭터는 굉장히 많이 큰 갭 차이가 납니다. 무슨 갭 차이가 나느냐? 자, 제가 안 되는 연기를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다라고 합시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으면은 자소서에서 원하는 캐릭터는 이런 겁니다. 야, 요즘에 오늘 영화 어땠어? 오늘 영화 좋았는데 이 감독이 얘기했을 때 이 감독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중적 클리셰를 쓰지 않았는데 대중적 클리셰를 쓰면서 조금 깊이가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캐릭터를 원하는 거예요. 자소서에서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내가 이 의견을 어떤 식으로 모으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갈등을 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원초적으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야, 영화 어땠어? 장난 아니야. 밥 먹으러 갈래? 그래, 그러자. 배고파 죽겠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갈등이 있으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상대에게 맞춰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원하는 캐릭터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있는 캐릭터는 다르다라는 거.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진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렇게 궁금해 하겠습니까? 소개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지? 이런 걸 여러분들 궁금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나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자소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영웅서사 구조예요. 영웅서사 구조가 어떻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어요. 그 역경을 딛고 조력자에게 도움을 얻어서 성취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력자가 문제예요. 반드시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그 조력자가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소서가 아닌 남의 자소서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왜 이 얘기부터 깔고 시작하느냐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들은 버리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태백산맥문학관 조정래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 소아다리라든지 이런 배경들을 전부 다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위에 내 주인공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스케치를 하고 취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소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작하려고 하죠. 100% 글은 원소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원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원소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의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경험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얘기했을 때 당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경험과 방법론을 쓰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당신이 구성원과 갈등을 빚어 그 상황에서 구성원을 설득했던 경험을 간략하게 쓰시고 설득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왜 기업별로 자소서 항목의 특징을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공기업 자소서 항목의 가장 큰 특징은 시즌별로 항목이 변합니다. 그리고 매년 항목이 변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기업별로 자소서 항목을 막 분석하는 건 사실상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적을 때 못 적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죠. 결론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나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는 뭐죠?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이루어낸 거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공기업 자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을 쓰는 겁니다. 조직에서 일어난 일을 쓰는 거예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을 쓰다 보니까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한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결론, 즉 결말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정 또는 감상 이런 것들을 해서 뿌듯했습니다. 저는 칭찬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그들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들의 언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어이, 이주임 어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부장님이 또 물어봅니다.
어땠어?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땠어? 아우, 너무 칭찬을 해서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점 만점에 한 4.7 정도 나와서 굉장히 만족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치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동아리에서 동아리 인원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10명이에요.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명을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10명을 모집했는데 1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전년 대비 몇 % 상승을 시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NCS에서 자료 해석 공부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가볼까요? 만약에 10명을 내가 목표로 했는데 11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초과 목표 달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치화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에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이건 능력입니다. 수치화시키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취업을 하게 되면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 평가 부문 어떤 부분 1위, 내부 평가 조사 결과 1위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여기에서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지원 동기를 적는 거예요. 선생님, 지원 동기는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지원 동기를 못 적겠어요. 공기업에서의 지원 동기는 너무 당연하게도 경험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경험은 공기업과 상이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제가 사무직인데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니까 선생님, 저는 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관련된 경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건 기술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느냐? 그 안에서도 회계는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재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른 것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을 적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을 적는 것. 그리고 그 기업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의 이슈에 대해서 적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때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은 성장 과정을 적을 때도 나의 가치관이 문장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가치관이 문장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가치관을 문장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없냐? 저는 선생님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자기 비하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본 20대들 중에서 또는 제가 만나본 취준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시기예요. 실제로 제가 15년 강의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년 강의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쭉 20대를 만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생각 없이 산다? 아닙니다. 이건 자기 비하입니다. 이건 사실은 저 같은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너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거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준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적는 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찌됐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나의 기준점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문장화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장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뽑으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로 문장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만들어 봐야지 뭐를 만드시면 안 되느냐 하면은 뭐 명언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러면 명언을 또 풀이해야 되죠. 그러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명언을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관까지 이렇게 자소서 항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왜 나는 오케이 자소서 항목 분석까지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 왜 못 쓸까라고 했을 때 자소서를 정의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자소서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는 풀이인 거지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학문을 배우더라도 너무 당연하게도 그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왜 자소서는 개념 없이 시작을 할까요? 아무도 그 개념에 대해서 정의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정의를 내립니다. 자소서란 논리적으로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자신의 행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가봅시다. 자신의 행위를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자신의 행위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자신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나의 행위를 쓰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펼쳐진 풍경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서사 구조까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지원자 본인이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그리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식을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굉장히 재밌는 자소서입니다. 필리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내용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어로 산수와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공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울 열의가 없자 저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 친구도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느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설픈 단어를 씁니다. 어느 정도 포기라는 어설픈 단어를 쓰죠. 어느 정도 포기. 이게 있는 단어일까요? 포기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설픈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라는 굉장히 이상한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다 뒤로 가볼게요. 그러나 그때 그걸 알아채신 봉사단 팀장님께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봉사단 팀장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죠. 봉사단 팀장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봉사단 팀장님이 주인공이 돼버려요. 이게 뭐냐면 영서사 구조인 거예요. 우리는 영서사 구조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영서사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서사 구조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봤던 대부분의 히어로 무비들도요. 전부 다 영서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을 겪고 조력자가 나타나고 그 조력자가 나타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깨우치고 그런 것들을 깨우친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의 능력을 얻어서 해결을 한다. 이게 기본적 용서사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용서사 구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글쓰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봉사단 팀장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뒤로 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이 분위기가 낯설고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먼저 다가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노력을 아이들이 알아주었는지 335 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펼쳐진 풍경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했어요. 알아주세요 라고 떼쓰는 자소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캐릭터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캐릭터를 만드실 때 내 행위를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데? 그러면 내 경험과 내 상상을 딱 조합해 보면 그래 맞아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이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고친 자소서를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배울 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죠. 포기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내 생각을 써야죠. 왜 포기할 수 없었는지. 비록 작은 봉사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육시설을 지을 때 아이들 곁으로 가서 돌멩이와 벽돌, 빵 등을 놓고 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나의 행위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럴싸해지는 겁니다. 나의 행위를 상상하는 것. 어이 선생님 말이 좋지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원소스, 내 캐릭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몇 개 정도 쓰면 제일 좋으냐 하면 저는 100가지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개. 써보셨나요? 여러분들 장단점 100개? 아니요, 안 써보셨을 거예요. 저는 거의 분기마다 한 번꼴로 한 200개 정도를 씁니다. 왜 그렇게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100개 정도 쓰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쓸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장점인가 아니면 단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성격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땐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상대가 규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A라는 그룹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리더십도 좋고 진짜 싹싹하고 너 굉장히 활동적이구나. 야, 너 참 성격 좋아.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가 B라는 집단에 갔는데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야, 나대지 좀 마.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성격은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내가 이것을 장점이다 단점이다로 규정 지어서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상대를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써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어떤 장면을 자꾸 떠올리시는 연습을 합니다. 글은 체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상황을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윗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주입, 이리 와봐. 이거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돌아야 돼요. 이게 노하우인 거거든요.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빨리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능력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자소서는 쓰다 보면 이렇게 원소스를 만들다 보면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들 하나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걸 원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까요? 자, 이게 재밌는데 단점을 장점화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부단하다. 전제 조건으로 이를 딱 가는 겁니다. 그러고 약간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 우유부단하니까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줘, 나는. 이런 식으로 단점을 장점화하는 거예요. 에이, 선생님, 그러면 장점을 가지고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장점을 가지고 쓰면 이상한 슈퍼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일을 할 때예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차례대로 내려가다 보면서 뭐 부딪히면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캐릭터가 이런 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면접에서도 좋아요. 이 캐릭터라면 어떻게 상상을 할까? 이 캐릭터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할까? 상상을 잘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소스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소서란 자신의 행위를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뭘까요? 논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과관계, 즉 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걸 방법론 찾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플롯, 즉 스토리의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나는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턴하면서 기업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상식적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업에 관심을 가지니 인턴을 했다. 이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실제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인턴을 해보니까 와, 부장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기업에 가고 싶어.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에 관심을 가지니 인턴을 했겠죠. 인과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행동을 했는가 이걸 쓰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행적을 파헤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 경험들을 쭉 쓰는 겁니다. 이렇게 쫙 이 표대로 쭉 쓰세요. 그 다음에 이 경험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배운 점을 써보시는 거예요. 자, 배운 점은 현재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 좀 배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항상 자소서는 부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공기업에서 NCS 직무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NCS 직무설명서 못 찾으신다면 공고문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 공고문에는 직무 지식, 필요 지식과 필요 태도, 직무 수행 태도와 그 다음에 필요 기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능력은 기른 것 같아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경험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운 점을 안 써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만드세요. 아니, 선생님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많아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든
거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숙제를 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선생님 글 쓰는 건 너무 편해졌어요. 이제는 자소서가 두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원소스가 있으니까. 어떤 자소서가 나오더라도 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댈 겁니까? 언제까지 돈을 주고 첨삭을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첨삭받아서 내가 계속해서 그 괴로운 다리를 건널 거예요? 지금 괴롭자고요. 힘들어요. 이거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려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공채 시즌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건 꿀팁인데 방법론 찾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소서에는.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단어들입니다. 설득, 합의, 소통, 윤리성, 어려움, 난관, 문제 해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라는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설득, 소통, 합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막히면 뭘 찾아보시나요? 인터넷 찾아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자소서를 쓸 때는 인터넷을 안 찾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 자소서 항목 분석해 주세요. 이걸 찾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구글링. 당신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설득을 잘하는 방법. 쳐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블로그와 엄청난 학술지가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NCS라는 것으로 변하고 나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 이걸로 변하고 나서 자소서 항목이 길어졌어요. 왜 길어졌을까요? 길어진 이유는 그냥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이렇게 쓰던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무를 잘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들도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바탕은 경영학, 행정학이라든지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없는 자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설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유대감을 형성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반론을 염두에 두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소서 항목 밑에다가 적어 두시는 거예요. 적어 두신 다음에 나는 뭐가 어울릴까? 나의 캐릭터상 나는 뭐가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항목을 여기서부터 쪼개는데 자신이 속했던 조직 안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설득 방법을 찾아보니까 설명, 유대감, 대화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감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동체의 비전을 주고 그 공동체의 비전을 줌으로 해서 공동체의 비전을 알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런 의식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유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건을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쪼개보자고요. 자신이 속했던 조직 안, 공동체죠. 그리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조직 구성원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난 설득을 했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목을 쪼개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되죠.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의 목표는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동체를 목표 달성하기 위한 나의 의견이 있어야지 상대의 의견도 개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죠.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 항목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들을. 그러면 이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 경험, 포트폴리오 만든 거 있죠? 그걸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걸 끌고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플롯과 스토리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소서, 쓸만한 자소서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니까 막 더 많이 길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자소서를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전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기업 분석을 못하기 때문이죠. 지원 동기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잘못 쓴 지원 동기입니다. 한국법무부복지공단에 입사한 지원 동기를 공단 업무 특수성에 맞게 기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 시절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만 오고 다시 찾지 않는 봉사활동 참가자들로 인해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매주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의 사소한 고민이라도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항상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지키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때부터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인과관계가 꼬인 겁니다. 어떻게 꼬인 겁니까? 봉사활동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아니죠.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니 봉사활동을 했겠지. 그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관심이 생겼대요. 말도 안 되죠. 이건 네가 떴으니까 내가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공기업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는 건 내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했다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업 분석 어떻게 하나요? 뭐를 찾아봐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홈페이지를 찾아보자. 내가 좋은 사이트를 알려줄게. 사이트를 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사이트예요. 그런 사이트들이. 그러면은 사이트를 볼 줄 모르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면 뒤적거립니다. 홈페이지를 뒤적거려요. 거기에서 꽂히는 단어에 빡 꽂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런 경험이 있나? 막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물론 이걸 풀로 하면 1시간 정도의 기업 분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간략하게 하는 콤팩트하게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한정과 관련된 사례예요. 한정과 관련된 사례인데 자, 사업을 일단 쫙 적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쫙 적습니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게 노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쓰면서 외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공기업 전문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나름 공기업 전문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강의를 제일 오래 해왔고 그리고 공기업 설명회를 가장 오래 해와서 공기업 분석이라든지 채용 분석이라든지 채용 트렌드 분석을 가장 최근에 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년 노가다를 합니다. 어떤 노가다를 하냐면은 공기업별로 다시 정리를 싹 다 해요. 왜? 그렇게 한 걸 제가 제 동료 선생님들한테 드리면은요, 잘 못 외우겠답니다. 왜냐? 내가 안 써봤으니까. 저는 다 일일이 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은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어요. 이걸 내 한눈에 봐야 됩니다. 한눈에 봐야 되다 보니까 사업과 사업 내용들을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NCS 기반 직무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디에서 포트폴리오에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매우 주관적으로 적습니다. 객관적이 아니에요. 자소서 자체가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객관성 있게 적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소스는 이걸 바탕으로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인재상은 그냥 추상적으로 기업가형 인재, 뭔가 이해타산에 밝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기업가형 인재는 어떤 사업에 필요할까? 어떤 사업을 하길래 기업가형 인재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량을 보고 내가 사업을 했을 때 필요 사업들을 쭉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는 거죠. 그러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포트폴리오가 있었잖아. 포트폴리오가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든 포트폴리오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기업 분석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이거 회계 재무 관련 이론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기술, 시장 분석 능력 기술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찾느냐? 보니까 필요 역량에 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수요 관리하는 사업을 잘하겠네. 전력 사업에 수요 관리하는 사업을 잘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 관리 사업을 쭉 보니까 송배전 사업인 거야. 그러면 송배전 사업 중에서 해외 사업 분야라면은 가치 창조형 인재겠네. 그럼 난 가치 창조형 인재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걸 잘 습득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써주면 될까요? 그럼요. 여기에서 이런 경험들을 써주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전력 지원 동기를 한번 써볼게요. 지원 동기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즉, 공공기관은 내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산업의 변화, 그리고 기후의 변화, 그리고 경제의 변화, 정치,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적어줘야지 이 회사의 역할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기업의 외부 환경을 적어야지 이 회사의 역할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나도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마침 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국전력은 현재 그린 뉴딜 정책을 이어받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자동화 수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경제 부흥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에너지는 곧 경제라는 생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을 에너지 중심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분명하죠.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나 이 필요성을 안다 이거예요. 그중 저는 수요관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최소 비용 계획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최적 조합을 찾아야 적정한 전력 가격과 신에너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를 적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수요 관리를 위한 지침을 지키는 의지, 태도인 거죠. 재무회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은행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여기서 막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시장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기법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재무와 회계 처리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최종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재무와 회계관리 이론을 습득해서 학반의 프로젝트 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재무회계 관련 지식과 수요관리를 위한 윤리의식을 통해서 한국전력 수요관리 사업에 일조하여 한국에너지경제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잘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앞에 기업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 정도의 기업 분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원소스 뭐 얘기했죠? 장단점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찾아서 나의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고 내 생각을 한번 엿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기업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기업 분석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를 얘기를 했습니까? 항목을 쪼개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발 인터넷에서 이 자소서 항목 분석해 주세요를 찾지 말고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소서 강의를 하는 게 9시간짜리 강의, 그리고 숙제를 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정말 다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진짜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막 첨삭을 받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원소스를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는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충분히 즐겁게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소서는 진실을 쓰는 것이 아닌 진심을 쓰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잠깐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그냥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기업 취업이라는 게요,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멘탈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늘 멘탈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저 불안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불안해요, 사실. 저의 미래라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다 불안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위해서 그냥 오늘을 사시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